운동생리학 과목은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대량 출제됩니다. 운동생리학 과목은 쉽지 않습니다. 60점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시험에서 가장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디빌딩 구술시험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암기할 부분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암기할 부분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60점 이상 합격 방법은 본 영상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치며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생리학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 처음 공개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년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에 대한 요약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영상에 특별한 꿀팁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보셔야 내용이 완성되며 안 보면 후회할 꿀팁 정보도 중간에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끝까지 보셔야 모두 알 수 있어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관련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험 문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생활스포츠 지도사 이성몽입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을 다시 찾기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참고 자료를 외우기 쉽게 제 나름대로 다시 편집했습니다. 가능한 암기하기 쉽고 초보나 비전공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편집하였습니다. 암기를 위해 과장된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핵심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크몽 전자책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크몽 전자책 다운로드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어요. 아시죠?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편리해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볼 수 있고 인쇄도 가능해요. 확대해서 볼 수 있고 형광펜, 중요 표시, 메모도 할 수 있어요. 크몽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면 총 10개 과목이 함께 있는데요. 5과목 선택 방법에 대해 핵심만 짧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별도 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은 7과목 중에서 5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한국체육사, 윤리,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을 선택하고 있어요. 운동역학에서 고득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접수를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아니고 유소년이나 노인,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를 선택한 경우는 해당 과목 이외에 4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에 합격하면 그 다음 해에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모두 합격하면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유소년이나 노인으로 합격해도 그 다음 해에 생활스포츠 지도사와 나머지 종목을 응시합니다. 구술시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결국 총 3개의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구술시험 관련 핵심 안내입니다. 유소년과 노인 종목을 응시하는 경우는 구술시험에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 내용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은 필기시험을 안 보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합격한 다음에 유소년과 노인을 응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에 응시하려면 특수체육론 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추가 응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든 유소년이든 노인이든 아무거나 빨리 합격하면 그 다음에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시험 보는 7과목 외에 나머지 3개 과목도 함께 알면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자분이거나 남자분일 텐데요. 아이 잘 키우려면 유아체육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은 노인이 되는데요. 노인체육론에서 노인 건강에 대한 정보도 알면 좋습니다. 스포츠 지도하려면 운동생리학과 운동역학도 알아야 합니다. 전자책에 포함된 10개 과목의 설명 영상은 유튜브 영상으로 모두 제공합니다. 보디빌딩 응시하는 분은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보디빌딩 구술시험 전자책 분야에서 3년 연속 판매 1등인데요. 보디빌딩 구술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그리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과목의 해당 부분에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디빌딩 종목이 아니더라도 유소년과 노인 응시하시는 분은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에 표시된 구술시험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전자책 다운로드 하신 분은 1페이지 하단에 구매 후 5점 만점 평점과 좋은 후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점 만점과 좋은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전자책 3페이지 상단에 구글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샘플 링크이고요. 전자책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실제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에 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자책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도 메일로 제공합니다. 이벤트 선물과 제공되는 요약자료 샘플은 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전자책 수정사항과 중요사항은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요즘은 오픈 채팅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모든 질문은 오픈 채팅방에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오픈 채팅방 주소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안내됩니다.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요약자료 설명은 지금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들으실 분은 지금부터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떠먹여주는 핵심 요약자료에서 운동 생리학 같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총 10년치 기출문제가 모두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목차 보시면 제1장 운동 생리학의 개관, 제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제3장 신경 조절과 운동, 4장 골격근과 운동, 5장 뇌분비계와 운동, 6장 호흡 순환계와 운동, 7장 환경과 운동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빠르게 한번 보고 1장부터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운동 생리학의 개관에서는 전체 10년치 문제 중에서 최근 4년치를 봤더니 3.75% 출제되고 있고요. 운동 생리학 체력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은 운동 시 인체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리학적 현상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분류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방위 체력, 행동 체력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최근에는 운동 기술 체력, 건강 체력 분류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도 출제되는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에서는요.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11.25%고요. 에너지 대사 ATP, 유산소 트레이닝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체 운동과 에너지 대사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에서는요. 이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동화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 이하작용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T 생성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APT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너지죠. ATP를 어떻게 만드는지 세부적인 절차들, 내용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소 트레이닝 하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몸이 좋아지나요? 네, 세부적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환율은 1분간 들이마신 산소와 내신 이산화탄소 비율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표시법의 하나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신경 조절과 운동인데요. 최근 4년 출제 빈도는 15%이고요.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골직원, 근방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흥분성 교감신경, 억제성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에서 이제 골직원이랑 근방추도 있어요. 서로 반대작용이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간뇌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전달 과정에서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은 신경세포이고요. 신호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골격근과 운동은 최근 4년간 출제 빈도가 25%입니다. 골격근, 지근섬유, 속근섬유, 근수축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근섬유, 속근섬유는 출제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매년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고요.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엄청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정리 자료는 모두 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세사 활주설은 이제 근수축 과정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형질 세명은 뭘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 종류에서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수축이 있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조직과 구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내분비계와 운동 최근 4년 동안 출제는 10% 되고 있습니다. 내분비계 인슐린 호르몬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호르몬이고요. 기량작용입니다. 서로 반대라는 얘기죠. 혈당을 높이는 역할, 낮추는 역할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또 호르몬이에요. 세부적인 내용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호흡순환계에는 최근 4년 동안 출제 빈도가 25%입니다. 호흡순환계, 심박출량, 심혈관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초과 산소 섭취량은 EPOC라고 하는데요.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는 유산소 운동 능력 지표로도 사용 중인데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량은 우리 운동할 때 호흡이 늘어나면 환기량도 늘어나거든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 일회박출량이 있는데요. 심장이 이래 완전히 수축했을 때 내보내는 혈액량을 일회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맥 산소차는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인데요. 어떨 때 증가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자극 전독의 순서도 시험에 나옵니다.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다방, 허킹제 섬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요즘 매우 중요하죠. 우리 혈액 이동할 때 체신환과 폐신환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과 혈압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환경과 운동이 마지막 장이고요. 출제 빈도는 8.75%입니다. 고온 환경, 체온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운동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에서 운동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땀이 나오죠. 체온이 떨어지면 몸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도 고온 환경에서 나타나는데요. 열탈증과 열사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7장의 마지막입니다. 1장 운동 생리학의 궤관입니다. 전체 10년치 중에서 최근 4년치를 봤더니 출제 빈도는 3.75%이고요. 운동 생리학, 체력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념은 출제 2번 됐고요. 운동 생리학이라고 하면은 운동 시의 신체 기능, 효과, 훈련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운동 손상에 따른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운동 생리학은 운동 시 인체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할 때 인체의 반응과 적응, 이러한 생리학 현상, 이런 부분이 운동 생리학이다. 참고하시고요. 파생 학문으로는 운동 처방, 트레이닝 방법론, 운동 영양학 등이 있고요. 운동 역학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 생리학 관련 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운동 손상에 대한 수술 방법을 연구한 학문이다. 네, 수술 방법은 운동 생리학이 아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는 4번이었는데요. 적응이었습니다. 운동 생리학은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을 연구한 학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적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운동 생리학의 개념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체력의 분류 보겠습니다. 출제 4번 나왔고요. 이제 보디빌딩 구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력은 과거에는 이제 방위 체력과 행동 체력 이렇게 구분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운동 기술 체력, 건강 체력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운동 기술 체력에는 경기력 결정 요소이거든요. 순발력, 민첩성, 스피드, 평형성 등이 있고요. 신체 조성은 건강 체력 요소입니다. 건강 체력 요소는 이제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신체 조성 등이 있고요. 순발력은 건강 체력이 아니고 운동 기술 체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리 다시 해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 환경 견디는 그런 방위적인 체력과 운동하는 생활 행동 체력을 했는데 지금에는 운동 기능 관련해서 운동 기술 관련 체력이고 건강과 뭐 질환 관련된 건강 체력 이렇게 구분합니다. 문제 보시면 운동 기술 관련 체력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이었습니다. 신체 조성이었는데요. 운동 기술 체력은 이제 민첩성, 순발력, 스피드라고 말씀드렸고 위에 옆에 보시면 운동 기술에서 이제 민첩성 부분이고 이제 순발력 부분, 또 스피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운동 기술 체력이고 신체 조성은 여기 있는 건강 체력 요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순발력이었고요. 순발력은 위에 보시면은 운동 기술 체력입니다. 유연성이랑 신체 구성, 심폐지구력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건강 체력 요소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는 좀 어려운데요. 건강 체력 요소 측정만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이제 배 근력과 이제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이 있는데요.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은 이제 순발력이거든요. 그래서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니고 운동 기술 측정이었습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운동 기술 관련해서 이제 순발력이 여기 나왔는데 제자리 높이뛰기는 순발력이기 때문에 건강 체력 요소가 아니고 운동 기술 관련 요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더 어려운데요. 이제 보기 내용이 모두 증가했을 때 향상되는 건강 체력 요소는 해서 정답 3번이었고요. 이제 보기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 밀도, 이제 미토콘드리아 수약 크기, 이제 동종맥 산소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산소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체력 요소 중에서 요로 보기 내용은 이제 심폐지구력 관련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체력의 분류는 이제 운동 기술 체력과 건강 체력을 서로 크로스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약표랑 기출 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트레이닝의 원리는 출제 2번 나왔고요. 특이성의 원리, 가부화의 원리, 기타 원리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성의 원리는 이제 운동 효과가 동원된 근육에서만 발생된다는 특수성의 원리랑 같은 말이고요. 농구에서 점프를 위해서는 이제 백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등의 운동이 필요하고 근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덤벨이나 바벨 등 이제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하다.
운동 효과가 이제 동원된 근육에서만 발생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특이성의 원리고요. 과부의 원리는 운동 효과를 위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해서 충분한 자극과 부하를 줘야 된다. 운동 효과는 운동량이 일상생활 수준보다 높을 때 발생된다. 운동량은 운동의 빈도, 강도 또는 지속 시간을 증가해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과부하를 줘야지 운동이 된다. 그 원리가 이제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트레이닝의 원리는 1번 특이성의 원리인데요. 트레이닝의 효과는 운동에 동원된 근육에서만 발생한다. 근력 효과를 위해서는 저항성 트레이닝이 적합하다. 정답은 이제 트레이닝의 원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훈련의 원리는 3번 과부하의 원리였는데요. 운동 훈련에 의한 효과는 운동량이 일상생활 수준보다 높을 때 일어난다. 운동량은 운동의 빈도, 강도 또는 지속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늘릴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위에 요약해 보시면 과부의 원리에서 운동 효과가 운동량이 일상생활 수준보다 높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과부하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트레이닝의 원리에서 특이성의 원리하고 과부하의 원리,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11.25%이고요. 에너지 대사, ATP, 유산소 트레이닝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인체 운동, 에너지 대사 두 번 나왔는데요. 인체 운동은 우리 음식물에서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밥이든 음식물을 먹으면은 이제 그 화학적 에너지를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인체 운동이고요. 신체 적응은 운동 단련하면 이제 비단련자보다 최대 심박출량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비단련자보다 최대 심박출량이 높아진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인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 물어본 건데요. 정답은 이제 화학적, 기계적인데요. 화학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생체 에너지 과정은 연속적인 화학작용에 의해서 조절된다. 정답은 이제 화학적, 기계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인체 운동에 따른 신체 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입니다.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최대 심박출량이 높게 나타난다. 위에 옆에서 우리 운동 단련자는 비단련자보다 심박출량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인체 운동과 신체 적응,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한 번 나왔는데요. 동화작용은 이제 물질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이고요. 이화작용은 이제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묶인 것은 3번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었는데요. 체내 대사 과정은 물질을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화작용과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하작용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정답은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었고요. 보디빌딩 구술에서도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ATP 생성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출제됩니다. ATP는 이제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해서 아데노신하고 인산 3개 ATP를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ATP 별명으로 에너지 화폐라고 되어 있는데요. ATP는 에너지고요. ATP를 만드는데 ATP PC 시스템, 뭐 해당 과정, 저산 시스템, 산화 시스템 등이 있고요. ATP PC 시스템 보겠습니다. ADP라고 해서 이제 AWP에서 아데노신 하나하고 이제 인산 2개인 건데요. 이 2개가 3개 되고 이렇게 되는 분해 합성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PCR이 ATP에 PI를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그 PCR이 중요 이제 매개 물질로 작용합니다. ATP PC는 이제 순간적인 고강도 운동을 위한 주요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운동 시작 시기에 가장 빠른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역도나 높이뛰기, 단거리 달리기에 사용되고요. 장거리 달리기 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정은 해당, 분해하는 거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인데요. 이 분해 과정에서 이제 젖산이 나와서 젖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운동 시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생성하고 피부산염 생성되고요. 이때 이제 부산물로 젖산이 생성되어서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산화 시스템은 산소 산화 반응, 유산소 시스템이죠. 활용해서 ATP를 다량으로 생성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우리 화폐이죠, 화폐. 우리 경제 활동 하려면 화폐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다 쓸 수 있죠.
물건도 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ATP도 우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ATP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ATP PC 시스템 뭐 해당 과정, 산업 과정인데 그냥 재미있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화폐를 얻으려면은 엄마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엄마한테. 가장 빠르게 돈을 받는 방법, 엄마한테 달라고 한다. 또 우리가 이제 뭐 막노동, 몸을 분해해서 하는 막노동 이런 과정도 있죠. 근데 막노동을 하면은 몸이 분해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받거나 막노동하거나 이 두 과정은 산소가 필요 없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막노동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산소 없이 일하는 부분이라 이 두 개는 이제 무산소 과정이고 우리 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화폐를 제일 많이 얻으려면 직장에 다녀야 되죠. 직장. 예. 직장은 단기간에 안 되고 숨 쉬면서 계속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산소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재미있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한 에너지 시스템은 정답 1번이었는데요. ATP PC 시스템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고강도 운동을 위한 주 에너지 시스템이고요. 운동 시작 시기에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역도나 높이뛰기, 단거리 달리기에 사용되는 주 에너지 시스템 ATP PC 시스템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거리에 들어갈 용어 다 물어본 건데요. 정답 2번이었고요. ATP PCR 시스템 해당 과정 산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인체는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ATP를 생산하는데 ATP PCR 시스템과 해당 과정은 산소 없이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무산소 대사라고 구분되며 이 산화 시스템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대사로 구분된다. 정답은 이 두 개가 무산소 시스템이고 산화 시스템은 유산소 시스템이다. 그런 말입니다. 위에 옆에서 제가 이 두 개는 이제 무산소 부분이고 산화 시스템은 유산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개 다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종목에 따른 이제 근섬유, 유형 및 에너지 대사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경기 시에 ATP PCR 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해서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높이뛰기 부분이 이제 ATP PC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맞는 말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ATP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유산소 트레이닝 효과 보겠습니다. 출제이 좀 많이 나왔고요.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면은 유전적 영향도 있습니다. 장기간 훈련 시에 뭐 지구력이나 심폐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일회 박출량과 심박출량, 산소 섭취량도 좋아지고요. 안정 시 심박수는 내려갑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자, 유산소 운동을 통해 가지고 심박출량이 좋아지면은 안정 시 심박수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정 시 심박수가 낮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도 낮아진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이 낮아지고요. HDL이 높아집니다. LDL은 낮은 게 좋은 거고 HDL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유산소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좋아진다. 중성지방이랑 총콜레스테롤도 낮으면 좋은 건데 이런 것도 낮아진다. 유산소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유산소 트레이닝이 엘리트 선수의 인체 적응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개인의 유전적 소질은 유산소 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영향을 줍니다. 타고나면은 유산소 능력이 좋은 거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트레이닝 전과 비교하여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죠. 위에 옆에서 유산소 트레이닝을 하면은 안정시 심박수가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감소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기간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의 결과로 최대 운동 시 나타나는 심폐기능의 적응으로 옳은 것은 타골라라 담아짐이 있는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 증가, 심장 용적과 심근 수축력 증가되고 심박출량 증가 다 맞는 말이고요. 위에 옆에서 일회 박출량, 심박출량, 산소 섭취량 다 좋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게 좋아집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기간 유산소 트레이닝이 비만인의 혈액성분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 증가 아니고 감소죠. 위에 옆에서 우리 유산소 운동하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네, 정답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유산소 트레이닝 효과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호흡기환열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디빌딩 고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기환열은 운동 중에 1분간 들이마신 산소 섭취량과 내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인데요. 이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주요 특징은 이제 R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고강도이고 낮아질수록 이제 저강도인데요. 통상적으로 R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고강도일 때 탄수화물이 100% 사용되고 지방은 사용 안 되더라. R 값이 0.7일 때 탄수화물이 사용 안 되고 지방이 많이 사용되더라. 그 중간 정도인 0.8 정도 되면은 탄수화물 33%, 지방은 67%, 그래서 지방이 좀 더 많은 비율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 중에 호흡 교환율 볼 때 보기 같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1번이었습니다. 보기 보시면 호흡 교환율 1이죠. 고강도 운동이죠.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을 수행하고 있다. 낮은이 아니고 고강도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옆에서 이제 R 값이 1일 때 고강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호흡 교환율이 보기와 같을 때 생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에너지 대사의 주 연료로 지방을 사용하고 있다. 위에 옆에 보시면 R 값이 0.8일 때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문제 보시면 보기가 호흡 교환율이 0.8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의 주 연료로 지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맞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호흡 교환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탄수화물 산화가 지방 산화보다 많은 산소를 소비한다. 이게 아니고 바뀌었죠. 탄수화물 지방이 바뀌었는데 위에 옆에 주요 특징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고강도 운동할 때 주로 이제 무산소 운동에서는 탄수화물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제 저강도 유산소 운동할 때는 지방을 많이 쓰거든요. 탄수화물은 산소를 적게 쓰고 지방은 산소를 많이 씁니다. 문제 보시면 탄수화물 산화가 지방 산화보다 적게 쓰는 거고요. 지방 산화가 산소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데요. 안정시와 운동 중 에너지 소비량 측정 및 추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호흡교환율은 지수 아니고 이산화탄소죠. 호흡교환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산소 소비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그 체내 지방과 단백질이 아니고 탄수화물인데요. 체내 지방과 탄수화물의 대사 이용 비율을 추정한다. 위에 옆에서 호흡기환율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이랑 탄수화물과 지방 이용 비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호흡기환율 외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매트 보겠습니다. 출제 2번 됐는데요. 매트는 이제 안정시 산소 섭취량이고요. 1매트는 1분당 1kg에 3.5ml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매트의 활용은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이제 표시법의 하나로 사용되고요. 운동 소비 칼로리 계산에도 활용됩니다. 문제에 보시면 체중 80kg인 사람이 10m로 10분간 달리기 했을 때 소비 칼로리는 2번입니다. 140kcal인데요. 밑에 계산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10m 곱하기 80kg, 5kcal는 여기 있거든요. 10분 다 하면 14만 칼로리, 그래서 140kcal에서 정답 2번입니다. 간편 공식이 있는데요. 우리 영문 제가 보니까 우리 점핑 할 때 칼로리 소비하는 대략 추정 공식이 있는데요. 이 점핑이 달리기랑 비슷한 거니까 200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200 나눠서 할 때도 140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똑같이 나왔어요. 체중이 80kg인 사람이 분당 10m로 10분간 조깅했을 때 운동 소비 칼로리는 얼마냐? 2번 140 킬로칼로리입니다. 문제 내용이랑 답이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매트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신경조절과 운동인데요. 최근 4년 출제 빈도는 15% 나왔고요.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골직원, 근방축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자율신경계인데요. 출제 많이 되고 있고요. 자율신경계는 이제 수의적이 아니고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수의적이고요. 심장이나 내장, 분비샘 등이 있습니다. 중추나 말초신경이 분포되어 있고요. 심장, 내분비선, 평활근 자극합니다. 종류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흥분성이고 부교감신경은 억제성입니다. 교감신경은 운동이나 흥분, 위험한 상황에서 항진, 진행한다는 말이죠. 이런 흥분성이다. 교감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활동을 촉진하고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축축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소화기는 억제되고요. 골격근의 활류량은 증가되고 내장기관 활류량은 감소됩니다.
소화 기능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이제 내용물 이동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부경험신경은 다 반대예요. 상태는 다 반대이고 부경험신경은 억제성이라 이제 안전 상태에서 작용합니다. 이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요. 자, 참고하십시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심장근, 내분비선, 평활근을 자극한다. 이 외역표에서 맨 오른쪽 보시면 심장, 내분비선, 평활근 자극한다. 이 부분은 자율신경계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요. 보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말초신경계 중 이제 자율신경계는 흥분성 교감신경이랑 억제성이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정답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외역부에서도 이제 교감신경은 흥분성, 부교감신경은 억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이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문제인데요. 자율신경계 문제에 있어요. 향상성 조절의 중요한 역할이고 예를 들면은 활성화되면은 심박수 및 혈압이 증가된다. 이 부분은 이제 교감신경계입니다. 이 외역부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나 혈압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고로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은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 수축이고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주 두 개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암기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교감신경계 활성화에 따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소화기계 활동이 증가한다. 증가 아니고 억제죠. 이 옆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소화기 부분이 억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소화기 억제는 이제 내용물 이동 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용어 문제인데요.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번 증가하고 감소했습니다. 교감신경계 활성화되면은 이제 골격근의 혈류량은 증가하고 내장기관의 혈류량은 감소한다. 말씀드렸죠? 위에 옆에서 교감신경 보시면 마지막 줄에 골격근 혈류량 증가하는 부분, 내장기관 혈류량 감소하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골직원 근방추 볼 텐데요. 자율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 운동 기능입니다. 이 골직원과 근방추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고요. 이제 골직원은 이제 과하고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위험해! 물건 내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제 과하게 수축되면은 이완시키는 즉시 이완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이제 골직원이고요. 위험 발생할 때 근 수축을 억제하는 부분이고 장력 억제하는 부분이고 근육 수축에 반응하고 근육 수축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냅니다. 근방추는 골직원과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데요. 과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이 초과 이완될 때 안 돼! 그만! 해서 수축하게 만드는 과하 이완되면 즉시 수축하는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근방추고요. 이완 발생할 때 근 이완 억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근육 과신전을 억제하고요. 이제 근육 길이에 반응합니다. 근육 길이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보냅니다. 정리해보면은 이제 서로 반대 기능인데요. 골직원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과수축하면 즉시 이완 명령 내리는 부분, 근방추는 과이완하면 즉시 수축 내리는 부분이고요. 이완 발생 시 근 수축 억제하는 부분, 근 이완 억제하는 부분, 근육의 수축 정보를 중추신경에 보내고 근육의 길이 정보를 중추신경에 보내고 수축에 반응하고 이제 길이에 반응하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말초신경계 고유 감각 수용기는 2번 이제 골직원 문제인데요. 조동근의 수축 억제, 뭐 수축, 장력 억제, 위험성 감소,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골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근육계는 무엇인가요? 1번 근방추인데요. 근육의 길이, 근육의 급격한 신전 시 반사적 근육 활동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방추입니다. 이 요약표에서 근방추는 이제 근육 길이 나왔죠? 근육 길이는 근방추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고유 수용기는 근육 길이죠. 근방추입니다. 근육 길이는 근방추, 근육 길이 정보를 중추신경에 보낸다. 근방추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용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이제 근육의 길이, 힘 생성량, 근육 대사량이었는데요. 자, 근방추는 근육 길이 정보죠. 자, 골직원 기간은 힘 생성량인데요. 위에 요약표 보시면 이제 골직원에서 근 수축 부분이잖아요. 근데 근 수축 부분이 힘 생성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직원 기간은 이제 힘 생성량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육의 화학 수용기는 밑에 설명이 좀 있는데요. 정답은 이제 근육 대사량이었습니다. 근육의 화학 수용기는 이제 근육의 대사량, 뭐 수소이온 농도,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정보를 중추신경계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골직원 근방추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와 촉수를 말하는 거죠. 인체 자극을 해석하고 운동 반응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뇌 안에 대뇌부터 해서 손에 다양하게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제일 큰 대뇌는 이제 좌뇌 우뇌로 나눠지죠. 이제 신경 교차로가 반대쪽이라 반대쪽을 지배합니다. 대뇌는 이제 골격근 운동을 조절하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손해는 운동 자세, 평형 제어, 빠른 동작, 동작 수정, 동작을 통합 조절합니다. 반뇌는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상하부는 이제 감각 통합 조절이고, 시상하부는 심장 호흡, 소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뇌줄기 뇌관은 이제 간뇌를 포함한 중간뇌하고 교뇌, 연수 모두 총칭하는 말이고요. 골격근, 근기장, 심혈관계와 호흡계의 상태 조절과 결정합니다. 핵심만 다시 보시면은 대뇌는 이제 골격근 운동 조절한다. 손에는 동작 수정하고 동작 통합 조절이다. 간뇌에서 시장은 감각 통합 조절이다. 이 정도 키포인트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 중 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은 니은 디귿이 맞았는데요. 손해는 이제 빠른 동작의 정확한 수행을 위한 통합 조절, 손해, 고유 수행기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동작 수정하는 부분. 이 옆에서 손해는 이제 동작 수정과 동작 통합 조절 이런 부분들이 손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 등식 맞는 거고요. 이제 골격근 운동 조절 부분은 손해가 아니고 대뇌죠. 이 옆에서 대뇌 부분은 이제 골격근 운동 제어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뇌이고 두 개는 손해이고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중추신경계 기관은 1번 간뇌였는데요.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분되는 부분들, 시상은 감각을 통합 조절하는 부분들이 간뇌입니다. 이 옆에서 간뇌는 이제 시상과 시상합으로 구분되는데 시상은 감각을 통합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간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뇌에서 이제 보기 기능을 모두 가진 영역은 이제 뇌줄기, 뇌관이 있는데요. 골격근 기능의 조절, 근긴장 유지, 심혈관계와 호흡계 기능 조절, 의상태 결정 이런 부분들이 뇌줄기가 담당합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뇌줄기에서 골격근, 근긴장, 심혈관계, 호흡계, 의상태, 조절 결정 부분이 뇌줄기에서 담당한다고 했죠. 참고하시고요. 중추신경계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 봤습니다. 옆이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경 전달 과정, 활동 전이, 막 전이, 탈분국, 재분국, 거분국 보겠습니다.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제 문제에서 좀 보시겠지만 이제 칼슘과 나트륨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이제 안정막 전이는 이제 세포 내 정기적 자극, 전달 안전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활동 전이는 이제 분국에서 탈분국, 재분국, 과분국 상태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있는 탈분국은 이제 활동 전이의 첫 번째 단계로서 탈출을 분국, 그러니까 분국 상태를 탈출하는 게 탈분국이고요. 재분국은 이제 탈분국에서 다시 이제 분국이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단계이고요. 이제 과분국은 돌아가려다가 너무 과하게 칼륨을 과하게 내보내서 칼륨 채널을 닫고 안정막으로 복귀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보시면 이제 그림의 막전이 변화인데요. 다음 중에서 탈분국은 어디냐 물어봤어요. 탈분국은 니은입니다. 두 번째가 탈분국이고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위 활동 전이랑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처음에 분국 상태에서 니은이 이제 탈분국, 분국을 탈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분국으로 가려고 하는 재분국 상태이고 재분국 가려다가 너무 많이 갔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과분국입니다. 과분국이 돼서 다시 분국으로 돌아갑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근섬유 수축을 위한 신경 활동 전이에서 보기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탈분국이었습니다. 신경 뉴런의 활동 전이 중에서 첫 번째 단계, 위 옆에서 첫 번째 단계가 탈분국이죠. 그래서 이제 탈분국이고요. 탈분 상태에서는 이제 나트륨 많아져 가지고 양전화가 되는 상태거든요. 위에 옆에 보시면 안전 상태가 이제 마이너스인데 나트륨과 칼륨이 안전 상태인데 여기에서 나트륨 이온을 더 많이 높여 가지고 이제 플러스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탈분국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이제 신경세포 활동 전이 단계에 물어본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과분국 물어봤습니다. 이제 칼륨 채널이 열려 있고 칼륨이 세포 외로 이동하면서 세포 내는 음전화를 띄는 단계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칼륨 채널이 닫히고 칼륨이 세포 외 유출이 적어지면서 안정막 복귀로 전이한 단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과분국 상태입니다. 위에 옆에서 이제 과분국 상태에서는 이제 칼륨을 과하게 내보내 가지고 칼륨 채널을 닫는 부분이죠. 그래서 칼륨 채널이 닫히고 안정막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과분국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는 신경 자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안정막 전이는 세포 밖은 칼륨이 아니고 나트륨이고요. 세포 안은 나트륨이 아니고 칼륨이 많은 상태로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선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핵심 암기 방법은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세포 밖은 나트륨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 밖은 나트륨, 밖에 나가! 밖은 나트륨. 이렇게 하시면은 세포 밖은 칼륨 아니고 나트륨이다. 밖에 나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신경세포 구조 및 정기적 활동에 대한 적절 설명, 그런 것은 4번. 자, 디귿 리을인데요. 디귿 활동 전이는 이제 신경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도한다. 맞는 말이고, 신경세포는 신경 근접합부를 통해서 근섬유와 상호 신호 전달을 한다. 맞는 부분이고요. 틀린 거 잠깐 보시면 안정시 세포막의 안쪽은 나트륨이 높은 게 아니고 칼륨이 높죠. 바깥쪽은 나트륨이 높죠. 밖에 나가. 그래서 이것도 순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밖은 나트륨 핵심이고요. 니은 보시면 역치는 신경세포막의 차등성 전이가 안정막 전이가 아니고 활동 전이로 바뀌는 시점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신경 전달 과정 활동 전이, 막 전이, 탈분극, 재분극, 거분극 봤습니다. 유형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몇 번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뉴런 신경세포 보겠습니다. 3장의 마지막인데요. 뉴런은 신경세포이고 기본 단위입니다. 뉴런들은 정기적 방법으로 신호를 전달하고요. 뉴런의 구성은 세포 핵이 가장 가운데 있고 수상돌기랑 축삭이 있습니다. 신호 전달 순서는 신경이 자기 오면은 수상돌기에서 세포 핵으로, 세포체로, 세포 핵으로 전달하고 이후에 축삭으로 가서 축삭 종말로 전달됩니다. 신경 근접합부는 이제 뉴런과 근섬유 접합이고요. 기능적 연결 부위인데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공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에 보시면 뉴런은 신경계의 기능적 단위며 해부학적으로 세포체, 수양돌기, 그다음에 축삭이죠. 축삭의 세 가지 기본 영역이 된다. 괄호에 맞는 것은 축삭입니다. 위에 옆에서 뉴런은 이제 세포체, 수양돌기, 축삭이라고 했죠. 예, 축삭을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신경세포에서 정기적 신호 전달 순서로 옳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신경 자극, 수상돌기, 세포체, 축삭, 축삭 종말. 위에 옆에서 신호 전달 순서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 설명하는 용어는 4번 신경근접합부였는데요. 운동뉴런의 말단과 근섬유가 접합되어 있는 기능적 연결 부위이고요. 신경근접합부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 공간입니다. 위에 옆에서 신경 접합부는 뉴런과 근섬유 접합 부분이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뉴런과 신경세포 옆에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골격근과 운동입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25%이고요. 골격근, 지근섬유, 속근섬유, 근수축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근섬유랑 속근섬유입니다. 출제 빈도는 15회 이상으로 10년 동안 15회 이상이니까 최소 한 문제 이상, 두 문제까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디빌딩 고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섬유 형태가 지근섬유랑 속근섬유가 있는데요. 지근섬유는 타입 1, 레드, 슬로우고요. 속근섬유는 타입 2, 화이트, 패스트입니다. 여기서 ST, FT는 이제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이고요. 트위치가 뭐 실룩거리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운동 생리학에서는 수축 이렇게 쓰는데요. 섬유, 그러니까 슬로우 수축 섬유, 빠른 수축 섬유인데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냥 이거를 ST를 슬로우 트위치 파이브 하지 마시고 이제 슬로우 타입, 패스트 타입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타입, 패스트 타입은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섬유는 이제 슬로우 타입, 속군 섬유는 이제 패스트 타입 이렇게 하시는 게 시험 볼 때는 좀 편리합니다. 자, 지금 섬유는 천천히 수축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걷기 저강도 운동이고요. 타입 1이고 슬로우 타입이다. 속군 섬유는 이제 빨리 수축하는 거고 속도감 있는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타입 2, 타입 2를 세분화하면은 이제 패스트 타입 A, 패스트 타입 X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타입 2를 세분화해서 타입 2A, 타입 2B로 예전에 분류했는데 최근에는 타입 2를 타입 2X로 명명하면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 강도는 이제 타입 2A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타입 2X가 된다. 타입 2가 더 빠르고 최고 강도이다. 슬로우 타입과 패스트 타입은 원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원래는 이제 슬로우 트위치 5고요. 이제 패스트 트위치 5인데 우리 시험 볼 때 이제 슬로우 타입, 패스트 타입 이렇게 하는 게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분류해 보면 이 표도 다 이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지근섬유 타입 1 이제 슬로우 타입 이제 빨간색, 흰색 있는데 속근섬유는 흰색입니다. 우리 속옷이 흰색이 많죠. 그래서 속근은 흰색, 지근은 빨간색. 재밌게 한번 외워보시고요. 지근섬유는 이제 저강도
걷기 장거리 유산소 운동이지 않습니까? 속근섬유는 이제 고강도 무산소 운동이고 이제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산화 능력이 산소가 많아서 높다. 여긴 낮고 피로는 산소가 많으면 피로 내성이 강하죠. 산소가 많으면 안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로 내성이 강하다. 여기 약하고 이제 모세혈관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많아서 모세혈관 미토콘드리아가 밀도가 높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해당 능력은 당을 분해, 포도당 분해, 탄수화물 분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분해니까 탄수화물이 무산소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유산소는 지방이고 그래서 해당 능력은 이 무산소 쪽, 속군의 이쪽이 높다. 수축, ATP 아제가 있는데요. 자, 수축은 우리 단거리 달리기 빠르죠. 단거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수축 ATP 아제는 빠름. 속군 섬유가 수축 ATP 아제는 빠르다.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한번 외워보시고요.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순서라든가 내용 바꿔서 외워도 됩니다. 전 이렇게 한번 외울 수 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제 지근섬유 타입 1 속군, 이제 속군 타입 2 X 나왔는데요. 보기 보시면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에서는 주로 이제 지근섬유가 쓰이죠. 달리기나 더 높은 강도일 때는 이제 속군섬유가 쓰이는데 나아가 전력 질주 같은 최고 강도에서는 이제 석군에서 타입 2 X가 쓰인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2 A, 타입 2 B하고 타입 2 X가 있습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지근섬유 슬로우죠. 이제 저강도이기 때문에 타입 1이고 저강도. 더 높은 강도에서는 이제 타입 2하고 타입 2 A하고 B가 있는데 처음에는 타입 2 A고 그 다음에는 타입 2 X, 타입 2 B이기 때문에 여기가 타입 2 B하고 타입 2 X, 타입 2 A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같은 스타일인데요.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서 동원되는 근섬유 순서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타입 1, 타입 2 A, 타입 2 B, X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같은 스타일인데요. 이제 근섬유 순서 물어봤습니다. 슬로우 타입, 패스트 타입 A, 패스트 타입 X 이 순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타입 1 근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니은 리을인데요. 강한 피로 내성, 낮은 해당 능력. 위에 더 압축 요약표 보시면은 타입 1 보시면 이제 피로 내성 강함이죠. 그리고 해당 능력 낮음. 그래서 타입 1은 이제 니은과 리을이 맞고요. 이제 빠른 수축 여기는 타입 2죠. 수축 보시면 이제 빠른 수축은 타입 2고 이제 빠른 ATP 아제는 이제 타입 2죠. 그래서 두 개가 틀렸었기 때문에 타입 1은 이제 4번 니은이 맞고요. 참고로 이제 ATP 아제는 이제 ATP 분해 요소인데요. 제가 좀 재미있게 아제라는 거는 이제 아제 가세 사투리로 이제 가위를 가세라고 하는데 아이를 가세 자르는 건데 ATP 아제는 ATP를 자르는 ATP 분해 요소이거든요. 아제가 많이 쓰여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리파 아제는 지방 분해 요소이고 락타 아제는 저당 분해 요소인데 하여튼 아제가 이제 효소인데 그냥 우리 재미있게 아제는 그냥 자르는 효소다. 이렇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속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옳은 것은 4번인데 이제 기억 느리거든요. 이제 빠른 수축 속도, 높은 해당 능력. 자, 빠른 수축 위에 보시면은 여기 수축 보시면 빠르죠. 예, 타입 2가 이제 수축이 빠르고 해당 능력도 이제 타입 2가 높죠. 그래서 맞는 거고 강한 피로 보시면 피로 강한 거는 타입 1이지 않습니까? 높은 산화, 산소 많으니까 타입 1이고 그래서 두 개가 틀린 거고 두 개 맞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근섬유 형태에 따른 특성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속군은 지근에 비해 피로에 대한 저항이 높다. 높다가 아니 낮다죠. 속군 보시면 피로, 속군 여기죠. 예, 속군은 피로가 낮죠. 속군 낮기 때문에 높다가 아니고 낮다입니다. 아까 제가 산소가 많기 때문에 피로 강하다고 했고 무산소는 피로 내성이 약하다고 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스프린트 트레이닝 후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이 바르게 날된 것은 1번. 자, 속군 선미 비대, 속군을 많이 쓰는 거죠. 해당 과정을 통한 ATP 생산량이 향상 맞는 거죠. 위에 보시면 속군 보시면 해당 능력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거리 이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속군을 많이 쓰면 비대해진다. 이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간의 저항성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이죠. 골격근의 적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한다. 증가 아니죠. 위에 보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적죠. 제가 아까 산소가 많아서 밀도가 높고 산소가 적어서 밀도가 낮다. 재미있게 외워보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유산소성 트레이닝을 통한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 변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분해 및 제거율 감소,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유산소는 미토콘드리아 증가다. 위에 보시면 유산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많다고 그랬죠. 그 증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습니다. 3번이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유산소 트레이닝에 의한 골격근 정현상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타입 2 섬유 현저한 크기 증가가 아니고 타입 1이죠. 위에 보시면 유산소는 지근 섬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입 1이 더 많이 사용돼서 타입 1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저항성 트레이닝, 무산소 운동이죠. 이제 근력 향상 요인으로 적절히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타입 1 섬유수 증가가 아니고 타입 2죠. 위에 보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저항성이니까 타입 2를 많이 쓰니까 타입 2가 더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타입 1은 아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약간 어려운데요. 이제 보기에서 있는 이제 근섬유, 유형별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2번이 적절하다는 말인데요. 이제 보기 보시면 단거리 선수의 장단지 근육. 단거리니까 위에 보시면 속근이죠. 속근. 기억이 속근인 거고 장거리 수영 선수. 장거리니까 니은은 지근섬유입니다. 그래서 속근과 지근을 이제 알고 자, 속근 섬유는 지근 섬유에 비해서 필요에 대한 저항력이 낮다. 자, 기억이 속근 섬유인데 위에 보시면 속근 섬유 있지 않습니까? 속근 섬유 필요 대상 보시면 약하죠. 제가 무산 산소가 없어서 필요가 약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속근 섬유는 지근 섬유에 비해서 필요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근 섬유, 속근 섬유 유학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이 유학표는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이 유학표 있으면 문제 맞출 수 있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세에서 활주자 보겠습니다. 근 수축 과정이고요. 출제 4번 냈습니다. 고술에서도 2급에서는 안 나오고 1급에서만 나와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만 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세사 활주설은 이제 1954년도에 제시된 이론인데요. 이제 비행기 활주 모습에서 착안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근수축은 근세사가 다른 근세사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을 작게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진행 5단계는 이제 안정, 자극, 결합, 수축, 재충전, 이완 단계고요.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에 붙어서 액틴을 잡아당긴다. 마이오틴이 액틴을 잡아당긴다는 게 핵심이고요. 순서가 바뀌면 오답입니다. 건수축 과정은 이제 축삭 종말 단계에서 아세틸콜린을 방출하고요. 1번이고 근육세포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세 번째는 근연제 세망에서 칼슘 이온을 분비합니다. 네 번째는 ATP 분해에 따른 근세자 활주를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근수축 과정이고요. 이제 칼슘과 트로포닌이 나오는데요. 이제 근연제 세망에서 칼슘, 프로포닌, 트로포마이신 단계로 이어집니다.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하고 트로포마이신으로 이동하고 액틴과 결합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근세사 발주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액틴은 이제 근절의 중앙 부위로 이제 마이오신을 잡아당긴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바뀌었습니다.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는 거죠. 위 요약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도 좀 어려운데요. 이제 근수축 과정 맞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촉삭 종말에서 아세틸콜린 방출. 이게 1번이죠. 1번이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근육세포의 활동전이 발생. 두 번째가 이 부분인 거죠. 세 번째는 근육 세망에서 칼슘이온 분비. 이 부분이 세 번째인 거죠. 네 번째는 ATP 분해에 따른 근세사 활주 시작. 이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3번입니다. 우와, 어렵죠? 다음 문제도 어렵습니다. 신경세포와 근육의 흥분 수축 결합 단계 순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촉삭 동말 단계에서 아세틸콜린 방출.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근연제 세막에서 분비된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에 부착돼서 트로포마이신 들어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인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마이오틴 머리가 액틴 세사랑 결합하는 부분. 이 결합하는 부분이 마지막입니다. 어렵죠? 하여튼 순서 물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보기 보시면 이제 근연제 세망에서 이제 칼슘 유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보기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칼슘은 액틴 세사에 이제 트로포닌에 결합하고 이제 트로포닌은 이제 트로포마이신 이동시켜서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과 결합한다.
위 에어프에서 이제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트로포마이신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액틴과 이제 결합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근체소 하추설 에어프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요렇게 외우면 맞출 수 있겠죠. 요 외우면.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근형질 세망입니다. 출제 4번 나왔고요.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근형질 세망은 이제 근수축 시작하도록 이제 칼슘 이온과 분비되는 역할이고요. 칼슘 이온을 저장 분비하는 역할입니다. 근수축 과정에서 이제 트로포닌과 결합하고요. 이제 속근섬유에서 발달됩니다. 문제에 보시면 근수축의 필수적인 칼슘 이온을 저장 분비하는 근육 내 소기관은 무엇이냐? 근형 셀리망이었습니다. 위 에어프에서 이제 칼슘 이온 저장 분비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근형질 세망이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골격근 수축 과정 중 이제 근형질 세망에서 분비되는 트로포닌과 결합하는 물질은 칼슘이온입니다. 위 옆에서 칼슘이온이 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골격근 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수축에 필요한 칼슘은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다. 위 옆에서 칼슘이온이 근형질 세망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지근섬유와 비교되는 속근섬유의 특징을 옳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근형질 세망의 발달. 위에 FS 보시면 그냥 세망 보시면은 이제 속근섬에서 발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이제 세망 위협회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잘 외우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수축 종류 보겠습니다.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이 있는데요. 실제는 많이 되고 있고요. 등장성은 장력이 같은 거고요. 등척성은 길이가 같습니다. 등속성은 속도가 같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이제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고요. 관절 각도가 변화합니다. 등장성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근육 길이가 변화하지 않고 장력이 발생합니다. 줄 당기고 버티기, 철봉 매달리기, 플랭크 이런 부분들이 등척성이고요. 등속성은 속도가 같은데 모든 각도에서 같은 장력이라요. 일반적으로 수행이 어렵습니다. 별도 장비가 필요하고 재활 운동에 사용됩니다. 예시로 해서 다음 예시는 등속성 수축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틀린 겁니다. 예시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속성 수축 나오면 정답이 확률이 많고요. 등장성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등장성 수축은 이제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인데요. 단축성은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이죠. 턱걸이 올라갈 때 근육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축성 수축이고요.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길어지는 수축이고요. 턱걸이 내려갈 때 부분이고, 우리 힘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신장성이 더 큽니다. 신장성 수축은 이제 수축이 빠를수록 힘이 증가하고요. 단축성보다 더 큰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힘이 큰 것은 신장성 수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수축은 정답은 신장성입니다. 위 에어표 등장성에서 신장성 수축 보시면 근육 길어지는 수축이 신장성 수축이죠. 정답은 3번 신장성 수축입니다. 다음 문제는 등장성 근수축에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는 동안 장력이 발생하는 것은 신장성 수축이죠. 위 에어표에서 신장성 수축, 근육 길어지는 수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근수축 유형에 따른 힘, 속도, 파워 관계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정답은 기억 니을이는데요. 보기 보시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맞는 부분이거든요.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증가한다. 위 에어표에서 등장성에서 신장성 보시면은 수축이 빠를수록 힘 증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니은 보시면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최대 파워가 증가한다. 같은 말인데 단축성이 아니고 신장성이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부분이고, 니을 보시면은 이제 동일 근육에서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 위에 에어표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힘 크기가 신장성이 더 크죠. 단축성보다. 니을 보시면은 신장성이 더 큰 힘을 발생한다. 맞는 말이고, 디귿 보시면 더 빠른 수축은 어디냐? 단축성이다. 아니다. 단축성이 아니고 신장성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을. 정답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근육의 힘, 파워, 속도 관계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자, 디귿이 틀린 건데요. 디귿 보시면 이제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 근파워는 등척성이 아니고 신장성이죠. 이 에어프에서 제일 큰 힘은 이제 신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자, 기억 맞는 건데요. 이제 단축성 수축 시 수축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힘 장력은 감소한다. 맞는 부분이죠. 신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축성은 감소합니다. 니을은 단축성 수축 속도가 동일할 때 속근섬유가 많을수록 큰 힘을 발휘한다. 맞는 말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이 정답인데요. 이제 빠를수록 작은이었는데요.
골격근의 신장성 수축은 수축 속도가 빠를수록 더 큰 힘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빠를수록 신장성 수축이 더 큰 힘이 생성된다고 했고요. 단축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에 비해서 더 힘이 작다. 그래서 작은이죠. 신장성이 더 크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골격근 수축 형태에 관련해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동일 근육에서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에 비해 같은 속도에서 더 큰 힘이 생성된다. 맞는 말이죠. 신장성이 단수성에 비해서 더 크다 힘이 맞는 말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상완 이륙은 움직임에 따라서 근육 수축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공을 던질 때 등속성. 위에 옆에 보시면 등속성 수축은 속도가 같은데 일반적인 수행이 어렵고 별도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A시로 나오면 답이다고 했지 않습니까? 등속성은 일반적으로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A시로 나오면 저희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형별로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 근수축 관련해서 등장성, 등적성, 등속성, 역배랑 기준을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근육 조직 보겠습니다. 출제 3번 됐고요. 이제 근육의 구조는 이제 근다발이 제일 크고요. 그 안에 근섬유가 있고 그 안에 근원섬유, 필라멘트, 근실사가 있고 제일 작은 게 액틴, 미오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섬유의 구조는 구조 안에서 원형질막, 원형세포, 근형질, 가로세관, 근형질 세막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형질막은 산염기 평형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출제됐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산염기 평형 유지가 가로세관이다. 그러면 오답이겠죠?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이제 가로세관, 가로세관은 이제 근원섬유로 신경 자극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근섬유는 이제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근육 구조에서 이제 근섬유 안에 근원섬유 있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근원섬유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서 이제 근섬유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제 근섬유는 이제 근세포랑 같은 말이고 이제 근내막에 쌓여 있습니다. 근내막에 쌓여 있다. 한번 시험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근원섬유는 이제 근육의 기본 단위인 근절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인체의 근육 구조는 여러 가지 조직으로 있는데 근육의 구조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4번입니다. 근다발, 근섬유, 근섬유, 필라멘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위에 옆에서 이제 근다발, 근섬유, 근섬유, 필라멘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근섬유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가로세관에서 산염기, 평형 유지인데요. 이제 가로세관이 아니고 원형 질막이라고 했죠. 위에 옆에서 근섬유 구조에서 보시면은 이제 원형 질막이 이제 산염기, 평형 유지이고 가로세관 나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로세관은 이제 근원섬유로 신경 자극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근섬유 및 근원섬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근섬유는 결합 조직인 근내막으로 쌓여 있다. 맞는 말이죠. 위에 옆에 보시면 근섬유 구조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근내막으로 쌓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근육 조직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5장으로 하겠습니다. 5장 내분비계와 운동 보겠습니다. 지금 4년 출제 빈도는 10%이고요. 내분비계, 인슐린, 호르몬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글루카곤과 인슐린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췌장 호르몬이에요. 췌장은 배꼽 위쪽에 있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제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서로 기량작용, 그러니까 서로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기량작용은.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이에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은 인슐린이고요. 췌장은 혈당 알파 세포고 인슐린은 췌장 베타 세포입니다. 또 인슐린은 이제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문제 볼 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혈당 조절 호르몬이다. 용어가 맞는 것은 4번 이제 글루카곤과 인슐린 문제인데요. 혈당 저하될 때 혈당을 높이는 역할 글루카곤, 혈당 증가될 때 낮추는 역할 인슐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혈중 글루코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호르몬과 분비 장소 맞는 것은 이제 글루카곤과 췌장 알파 세포인데요. 위에 옆에 보시면 글루카곤이 혈당 높이는 역할이고 췌장 알파 세포라고 했죠. 문제에서 혈중 수준을 높이는 것이니까 글루카곤과 췌장 알파 세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설명하는 호르몬은 1번 인슐린인데요. 췌장의 베타 세포이고 혈당 조절에 관여한다. 위에 옆에 보시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이고 췌장 베타 세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췌장 베타 세포 혈당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제2형 당뇨의 원인으로 알려진 호르몬은 정답 인슐린입니다.
자, 이형 당뇨라는 거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해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혈당 되는 부분이죠. 위에 옆에 보시면 글루카곤은 혈당 높이는 역할이고 인슐린 낮추는 역할인데 혈당이 높아지면은 인슐린 나와서 혈당 낮춰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제2형 당뇨이고요. 자, 2형 당뇨 원인은 이제 인슐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1시간 이내에 중강도 운동 시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호르몬은 2번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혈중 농도를 감소한다고 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 요약표랑 기준문제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실제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교감신경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 대부분이 이제 에피네프린이죠. 관과 근육의 이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키고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심박수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킵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20%, 대부분이 이제 에피네프린이고 20%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지방 조직에서 체지방을 분해하고요. 유리지방산, 산화를 촉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것은 1번 에피네프린입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고 호르몬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이 에피네프린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설명한 호르몬은 2번 에피네프린이었습니다. 부신 수질에서 분비가 증가되고요. 이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하는 부분은 이제 에피네프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한 호르몬은 3번 에피네프린입니다. 이제 부산 수질로부터 분비되고 이제 지방의 분해 촉진 이 부분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카테콜라민을 의미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4번 에피네프린과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카테콜라민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다 합친 말입니다. 위에 옆에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다 총칭하는 말이 이제 카테콜라민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카테콜라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래 정답은 3번이었고 1번이 복수 정답으로 초과됐습니다. 3번 보시면 이제 알파 수용체 결합 시 이제 기관지 수축이 아니고 혈관 수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카테콜라민 이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부신 소질입니다. 자, 부신은 콩팥 위에 있는데요. 이제 부신 안쪽에 있는 게 부신 수질이고 부신 밖에 있는 게 부신 피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잘못됐죠. 그래서 일본도 이제 오답으로 해서 복수 정답이고요. 카테콜라민 좀 더 보시면은 이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데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별로 신재방이 다른데 알파1 결합하면 혈관 축소됩니다. 그래서 기관 축소가 아니고 혈관 축소가 맞는 말이어서 둘 다 틀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중에 혈중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문제인데요. 이제 골격근 조직 내 유리지방산 산화 억제, 억제가 아니고 촉진이죠.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보시면 지방 조직에서 체지방을 분해하고 유리지방산 산화 촉진이죠. 억제가 아니고 촉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 옆에랑 기준을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호르몬 첫 번째입니다. 호르몬이 좀 오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봤고요. 첫 번째 호르몬은 이제 글리코겐 성장 호르몬, 항인용 호르몬입니다. 글리코겐은 이제 간과 근육에 당을 저장시켜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됩니다. 뇌하수체 후엽 아니고요. 전엽에서 분비되는데 조직의 성장에 관여하는 부분이고요.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 증가하고요. 간의 당신생 유리지방산 동원 증가됩니다. 항인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요. 신장, 콩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켜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시 인체 호르몬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글루코겐 아니고 글리코겐인데요. 이제 간과 근육에 당을 저장시켜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글루코겐 아니고 글리코겐입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글리코겐이 이제 간과 근육에 당을 저장시켜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글리코겐이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시 호르몬이 분비되는 뇌분비선과 주요 기능이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성장 호르몬 뇌하수체 후엽이 아닌 전엽이죠. 단백질 합성 증가, 유리지방산 동은 증가된다는 부분 말씀드렸죠. 위에 옆에서 성장 호르몬 관련해서 뇌하수체 전엽이다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보기 중 적절한 것은 4번이었는데요. 딕은 이해됐습니다. LS 프로테인은 적혈구 생산을 촉진시킨다 맞는 말이고 항인용 호르몬은 수분 손실을 감소시킨다 맞는 말이죠.
틀린 거 보시면 기억은 인슐린은 혈당을 증가시킨다. 감소죠. 성장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킨다. 증가죠.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은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부분 맞는 말이고요. 인슐린은 앞에서 나왔고요. 성장 호르몬 단백질 합성 증가죠. 감소 아니고 증가하기 때문에 두 개가 틀렸습니다. 두 개 맞고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신장, 콩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1번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이외 옆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고 신장, 콩팥을 통한 수분 손실을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후엽에서 나오는 것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엽에서 많이 나오는데 전엽 때 나오는 것 중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왔고 후엽에서 분비된 게 많이 있는데 항이뇨 호르몬이 나온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유역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이제 글리코겐 성장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은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갑산성 자극 호르몬과 칼시토닌, 이제 부갑산성 호르몬, 알도스테론인데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요. 혈중 갑상선이 감소되면은 생성과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트라이아이오드 타이로닌과 티록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칼시토닌과 부갑산선 호르몬 볼 텐데요. 칼슘 하면 뼈고 뼈 하면 칼슘인데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은 뼈의 칼슘 방출을 감소시키는 게 이제 칼시토닌이고 부각산성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칼슘 조절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알도스테론은 이제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고요. 운동 시 수분 손실을 자극하고 표적 기관은 신장입니다.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수분 손실 억제하고요. 자, 알데스테론 맨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알데스테론 분비 앞서서 신장에서 분비될 때 레닌과 안지오텐신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이 나온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 설명하는 호르몬인데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고 트라이아이오드 타이로인과 이제 티록신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한다. 이것은 갑산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산선 자극 호르몬이 트라이아이오드 타이로인과 티록신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호르몬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인데요. 자, 보기 보시면 이제 칼슘 조절 호르몬 관련 문제이고요. 이제 기억은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하면은 뼈의 칼슘 방출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칼시톤이고요. 칼슘 농도가 감소하면 뼈의 칼슘 방출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이제 부갑산선 호르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인체 체액량 유지 호르몬은 2번 알도스테론인데요. 운동 시 수분 손실에 자극되고 나트륨 재흡수해서 수분 손실 억제하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고 표적기관 신장이다. 이것은 알도스테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 내용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호흡 순환계와 운동 보겠습니다. 총 4년간 출제 빈도는 25%이고요. 호흡기 순환계 심박출량, 심혈관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초과산소 섭취량입니다. EPOC라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산소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운동 후에도 휴식보다 더 많은 산소를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초과산소 섭취량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운동 중 증가한 혈압 감소, 체온 저하, 젖산 제거 이런 것 관련이고요. 산소 제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초과산소 섭취량의 영향 요인도 발생 요인과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중 증가한 혈압, 체온, 젖산, 그리고 호르몬 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은 아니고요.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운동 후에 초과산소 섭취량 발생하는 원인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운동 중 증가한 산소 제거. 산소 제거는 아니고요. 이제 혈압이라든가 젖산, 체온 저하 이런 거 관련이라고 이외 옆에서 발생 원인으로 운동 중 증가한 혈압 감소, 체온 저하, 젖산 제거가 있고요. 산소 제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후 초과산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4번 운동 중 증가한 이제 크레아틴 인산이었는데요. 앞에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운동 중 증가한 체온이라든가 젖산, 호르몬 관련이 있고 크레아틴 인산은 아니다. 위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영향 요인으로 운동 중 증가한 혈압이라든가 체온, 젖산, 호르몬 등과 영향이 있고 이제 크레아틴 인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초과산소 섭취량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 VO2max인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은 흡입하여 이용 가능한 최대 산소 섭취량이고요.
유산소 운동 능력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하면 15%가 증가한다는 물언도 있는데요. 증가량은 운동량이나 개인차가 좀 있고요. VO2 max는 운동 능력 지표로도 사용 중인데요. VO2 max의 뭐 100%, 50%, 40% 이렇게 강도 조절할 때도 이용이 됩니다. 공식은 최대 1위 박출량에 곱하기 최대 심박수 곱하기 최대 동동맥 산소차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최대 산소 섭취량 공식에서 장시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 증가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기억 디귿인데요. 이제 공식이 위에랑 같은 말이긴 하지만 최대 심박수는 감소하는 거거든요. 아래 설명 보시면 이제 장시간 지구성 훈련에 의해서 최대 1회 박출량이 증가하면은 최대 심박수는 감소합니다. 공식은 맞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제 증가한 요소는 첫 번째 최대 1회 박출량, 디귿의 최대 동력맥 산소차 두 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환기량 보겠습니다. 출제 두 번 나왔고요. 운동에 따라서 일회 호흡량이 증가하면은 이제 환기량 증가에 영향을 주죠.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늘어나고 환기량도 늘어납니다. 운동 시작 직전에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환기량이 증가하고요. 운동 초기에는 이제 근육 관절, 뭐 근방추, 골직원 이런 자극에 의해서도 환기량이 증가합니다. 운동 회복기에는 체내 수소 이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동맥체, 대동맥체에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서 환기량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요. 칼슘과 수소 농도 증가에 따라서 환기량이 증가하는 자극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운동에 따른 환기량의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번인데요. 기억 니을입니다. 맞는 거 보시면 운동 시작 직전에 운동 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환기량이 증가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회복기 환기량은 운동 중 생성된 체내 수소이온 및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보시면 운동 초기 환기량 변화의 주된 요인으로는 중동맥에 위치한 화학 수용기 반응이 아니고 근육 관절 수용기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 일회 호흡량은 감소가 늘어나죠. 호흡수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유산소 운동 중에 호흡기 환기량 증가 요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중추 화학적 수용체인 경동맥체와 대동맥체에는 동맥의 산소 분압 증가에 따라 환기량 증가를 자극한다고 했는데 이 동맥의 산소 분압이 아니고요. 위에 옆에서 특징 보시면 경동맥체, 대동맥체는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라서 환기량이 증가되죠. 이 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아래 설명에서도 동맥의 산소 분압이 아니고 이산화탄소 요인이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환기랑 요약표랑 기출문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박출량, 일회 박출량 보겠습니다. 출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디빌딩 구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 박출량은 심장이 일회 완전히 수축했을 때 내보내는 혈액 양이고요. 심실의 최대 영역에서 최소 영역의 차이입니다. 계산은 심실 확장기 말 혈액량에서 심실 수축기 말 혈액량을 차감하면 됩니다. 증가 요인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게 있고 감소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장기 말 영적은 증가하고 수축기 말 영적은 감소하게 되겠죠. 확장기 혈액 충만 시간은 증가합니다.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 박출량은 증가되는데요. 동맥 혈압이 감소한다는 말은 박출량 저해 요인이 감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해 요인이 감소해서 박출량이 늘어납니다. 심박수가 감소하면 혈액을 더 많이 내보내야 돼서 박출량도 늘어납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박출량 증가는 심박수 감소, 서로 방향이 반대이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동맥 혈압이 감소하면은 박출량이 증가되고 심박수가 감소되면은 박출량이 늘어나고 확장기말 영역이 증가하면은 수축기말 영역 감소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심박출량 보시면은 1회 박출량 곱하기 분당 심박수를 곱하면 심박출량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한 용어는 2번 1회 박출량이 있는데요. 심실이 수축할 때 배출되는 혈액의 양 1회 박출량이죠. 확장기말 혈액량과 수축기말 혈액량 차이 이것도 1회 박출량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1회 박출량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수축기 말 영역에서 확장기 말 영역을 빼는 게 아니고 순서 바뀌었죠. 확장기 말 영역에서 수축기 말 영역을 뺀 값이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지구성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이죠. 지구성 운동 후에 1회 박출량 증가의 기한 요인으로 적절한 것만 나열된 것은 4번 디귿 니을인데요. 적절한 거 보시면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 시 확장기 혈액 충만 시간 증가 맞는 말이고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 시 심박수 감소 맞는 말이죠. 위 옆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확장 혈액 충만 시간 증가
부분 맞는 말이죠. 심박수 감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맞는 말이고요. 기억 보시면은 동일한 절대 강도 운동 시 확장기말 영역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죠. 수축기말 영역은 감소되겠죠. 두 개가 틀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일회 박출량 증가 요인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심박수 증가했습니다. 심박수 감소죠. UF에서 심박수 감소라고 그랬죠. 참고하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중 일회 박출량 증가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대동맥 압 증가에 따른 호흡부하 증가인데요. 여기 대동맥 압 증가가 아니고 감소해야 되겠죠. 위에 이렇게 보시면 대동맥 혈압이 감소해야지 박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1번의 대동맥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대 박출량을 조절한 요인이 아닌 것은 3번. 네, 폐활량 아니죠. 자, 심실 유한기 말 대동맥 혈압, 심실 수축력 맞고요. 이제 폐활량은 이대 박출량과 무관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장기간 지구성 트레이닝에 의한 심혈관계에 적응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정식 심박수가 증가한다. 증가 아니 감소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심혈관계의 구성 요소는 2번 심박출량이었습니다. 1분 동안 심장으로부터 박출된 혈액의 양, 심박출량이죠. 심박수와 일의 박출량의 곱으로 계산된다. 심박출량입니다. 위에 옆에서 심박출량 설명드렸죠. 일의 박출량 곱하기 이제 분당 심박수 이 부분이 이제 심박출량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심박출량에 대해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심박출량은 운동 강도 증가에 따라 직선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네, 계속 아니죠. 일정 수준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장기간의 유산소 트레이닝에 따른 심혈관계의 적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안정시리의 박출량 감소 아니고 증가죠. 안정시 심박수는 감소하죠. 위에 옆에 보시면 이제 안정시 심박수는 감소하는데 유산소 운동하면 이대 박출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4번에 이제 감소가 아니고 증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세요. 심박출량과 이대 박출량,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동정맥 산소차 보겠습니다. 출제 4번 됐고요. 동정맥 산소차는 이제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맥과 말초 조직을 한번 순환한 후에 정맥과 산소 차이를 동정맥 산소차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산소 섭취량이 늘어나면은 산소 차이가 증가하겠죠. 유산소 운동은 뭐 지구성 트레이닝 같은 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이제 유산소 계열이 증가됩니다. 동정맥 산소차는 이제 근육 세포의 산소 소비량이 비례하게 되는데요. 골격근, 미세혈관, 미토콘드리아, 혈액량이 늘어나면은 동정맥 산소차가 늘어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운동 시 동정맥 산소차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은 동정맥 산소차는 근육세포의 산소 소비량에 비례한다. 위에 옆에서 동정맥 산소차는 근육세포의 산소 소비량에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에 용어 맞는 것은 1번입니다. 증가가 정답이었는데요. 지구성 트레이닝에 대한 적응으로 최대 동점의 산소차는 증가하고 최대 일회 박출량은 증가한다. 증가죠. 지구성 트레이닝이 유산소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동점의 산소차가 증가하고 최대 일회 박출량도 증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지구성 트레이닝 후에 최대 동점의 산소차 증가의 기한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모세혈관 밀도 감소 아니고 증가죠. 우리 앞쪽에서 직근섬유, 속근섬유 할 때 유산소랑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 얘기했었는데요. 지구성 트레이닝이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모세혈관 밀도, 총 혈액량 모두 다 증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운동 시 비훈련자의 심혈관계 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최대 강도까지 운동 강도에 비례해서 일회박출량이 증가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비훈련자는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하고 최대 강도까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동정맥 산소차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장 자극 전독의 순서인데요. 이제 구술에서도 나오는데 이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다발, 파킨제스며 이 순서를 외워야 되는데요. 심장 자극 전독에는 심장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심장 박동 신호 전달 체계죠. 계속 운동하는 근육이 이제 심장 자극 전도계인데요. 이 순서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 있는 동방결절은 심장 수축, 전기 자극이 시작돼서 우심막 벽에 위치하고 심장 박동 조절기에서 맥박 조종자라고 하고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있는 방실결절은 이제 우심방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극을 심박으로부터 심시에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순서 다시 보시면 동방결절, 방실결절, 방실다방, 파킨제섬유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심장 자극 전도 체계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동맥결절, 두 번째가 방실결절, 세 번째가 방실다발, 네 번째가 파킨저 섬유.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보기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동박결절했는데요. 위 옆에서 동박결절 설명할 때 의심막 벽에 위치하고 있고 심장 수축, 정기자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심장 박동 조절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동박결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심장 구조와 기능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방실결절은 좌심방이 아니고 우심방이죠. 맥박 조정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위 옆에서 방실결절은 이제 우심방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좌심방이 아니고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심장 자극 전도의 순서와 구성 요소 봤습니다. 요약표랑 기출문제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심혈관, 심혈관계 보겠습니다. 출제 4번 나왔고요. 주 기능은 산소 운반, 체액 균형 조절, 대사 노폐물 제거 등이 있고요. 감각 정보 전달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혈액 이동은 이제 온몸 이동하는 체순환 보시면 이제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대동맥, 이제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망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고요. 이제 심장과 폐를 보는 폐순환 관련해서는 이제 우심실에서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 순서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심근산소 소비량도 있는데요. 심장에 부담을 표시하는 부분이고 계산은 심박수에다가 수축기 혈압을 곱합니다. 다리나 이런 큰 근육은 혈관이 넓어서 심근산소 소비량이 낮고요. 팔 이런 작은 근육은 혈관 수축이 좁기 때문에 심근산소 소비량이 높습니다.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량 증가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심혈관계 주 기능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감각 정보 전달은 아닌데요. 1번의 산소 운반, 체액 균형 조절, 대사 노폐물 제거는 맞는 부분이고 감각 정보 전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에 옆에서 주기능 보시면 산소 운반, 체액 균형 조절, 대사 노폐물 제거는 맞는 말이고 감각 정보 전달 아니라고 했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심혈관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었는데요. 산소가 포화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이동한다. 위에 옆에 보시면 혈액 이동해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 이동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폐정맥에서 좌심방 이동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 들어갈 영어 문제인데요. 바르게 나열한 것은 4번입니다. 이제 보기 보시면 심장의 부담을 나타내는 심근산소 소비량은 심박수와 수축기 혈압을 곱해서 산출한다. 위 옆에서 심장 부담 표시 부분 계산할 때 심박수와 수축혈압 곱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심박수와 수축혈압 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축혈압이 맞는 부분이고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산소 섭취량이 동일한 운동 시 다리 운동은 팔 운동에 비해서 심근 산소 소비량이 더 낮게 나타나죠. 위에 옆에 보시면 다리 등 큰 근육은 혈관이 넓기 때문에 심근 산소 소비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낮게 맞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운동에 관한 심혈관 반응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입니다.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량 증가. 위에 옆에서 고강도 운동 시 활동근의 세동맥 확장을 통한 혈류량 증가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맞는 부분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심혈관 관련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는데요.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혈관, 혈액, 혈압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혈관 직경의 크기는 대동맥 가장 크고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순서로 혈관 직경 크기가 작아집니다. 가장 큰 것은 대동맥이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세동맥은 혈액순환 시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관상동맥은 심장근 자체에서 혈액을 공급하고요. 운동 중에 심근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부분이 관상동맥입니다. 혈압 상승 요인으로는 혈액량 증가, 혈관 저항 증가, 이대 박출량 증가, 심박수 증가 등이 있고요. 혈관 탄성 증가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정맥혈 혈기 부분은요. 세정맥에서 소정맥, 대정맥, 우심방으로 혈액이 돌아오는 경로를 말하고요. 조절 요인으로는 근육 펌프, 호흡 펌프, 정맥 수축 등이 있고요. 모세혈관 수축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에 보시면 혈관의 직경이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4번입니다. 대정맥, 소동맥, 세정맥, 모세혈관. 위에 옆에서 혈관 크기가 대동맥, 소동맥, 세정맥, 모세혈관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혈액순환 시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한 혈관은 2번 세동맥입니다. 위에 옆에서 혈액순환 시 혈압의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한 부분이 세동맥이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운동 중 심근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은 1번 관상동맥입니다. 위에 옆에서 이제 관상동맥 설명할 때 운동 중 심근으로 혈액을
공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혈압을 상승시킨 요인이 아닌 것은 3번 혈관 탄성 증가였는데요. 1번 혈액량 증가, 혈관 저항 증가, 1위 박출량 증가 등은 다 증가 요인이고요. 혈관 탄성이 증가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서 혈압이 안정되죠. 그래서 혈관 탄성 증가는 혈압 상승 요인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운동 중 정맥혈 회기를 조절한 요인이 아닌 것은 4번 이제 모세혈관 수축인데요. 정맥혈 회기 조절 요인은 근육 펌프, 호흡 펌프, 정맥 펌프라고 옆에서 말씀드렸고 모세혈관 수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혈관 혈압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호흡 시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는 방법. 출제 2번 나왔는데요. 운반 방법은 이제 중탄산염 형태로 운반하는 부분이 전체 운반 형태 70%고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부분, 이 부분이 20%고요. 혈액 내에 용이돼서 운반되는 형태가 10% 정도 차지합니다. 미오글로빈 결합 운반 아니고요. 정리하면 다시 한번 하면은 중탄산염 형태로 70%, 헤모글로빈 결합 20%, 혈액 내 용해 10%, 미오글로빈 결합 아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혈액 내 이산화탄소 운반 형태 중 70%를 차지하는 것은 1번입니다. 중탄산염 형태죠. 이 요약표에서 중탄산염이 운반 형태의 7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호흡 시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미오글로빈 결합이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게 중탄산염 70%, 헤모글로빈 결합 20%, 혈장 내 용해 10%라고 말씀드렸죠. 미오글로빈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호흡 시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하는 방법 에어피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은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환경과 운동입니다. 최근 4년간 출제 빈도는 8.75%이고요. 고온 환경, 체온 관련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운동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제 고온이 오래되면은 열에 순응하게 되겠죠. 고온에 적응하는 부분이 이제 고온 열 순응이고요. 발한 시점 조기와 발한율 증가, 혈장량 증가 등 현상이 있고요. 피부 및 혈관의 축소가 아니고 확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고온 환경에서 생리적 반응은 심본도 증가, 교감신경계 자극 증가, 피부 혈류량 증가 등이 있고요. 심박수 증가, 땀 분비 증가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심박수 감소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심박수는 증가입니다. 운동 저하 요인은 글리코겐 고갈이 가속되고 근혈류량 감소, 운동 단위 활성 감소 부분이 있고요. 일회 박출량 감소는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문제 보시면 장기간 신체 활동을 고온 환경에서 할 경우에 얻게 대한 열 순응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2번입니다. 피부 및 혈관의 축소 아니고 확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외 에어표에서 고온 열 순응 오른쪽 보시면은 피부 및 혈관의 축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고온 환경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심박수 감소 아니고 증가라고 했죠. 위 에어표에서 생리적 반응에서 심박수 증가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더운 환경에서 운동 시 나타나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는데요. 떨림이 증가한다. 떨림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보기에서 고온 환경에 장시간 최대 운동 시 운동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번이었습니다. 기억 니은 니을이 되는데요. 글리코겐 고갈 가속, 근혈류량 감소, 운동단위 활성 감소는 맞는 말이고요. 이대 박출량은 아닙니다. 위에 요약표에서 운동 저하 요인으로 글리코겐 고갈 가속, 근혈류량 감소, 운동단위 활성 감소는 맞고요. 이대 박출량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이 아니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고온 환경에서 운동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고지대 환경에서 운동도 출제 4번 됐습니다. 고지대 환경에서 경기력 저하의 원인은 산소 분화 감소입니다. 운동 형태 중에서 마라톤 등 지구성 운동은 특히나 경기력이 더 많이 저하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고지대 환경에서 생리적 반응은 장기간 노출됐을 때에는 호흡수 증가, 심박수 증가, 심박출량 증가 등이 있고요. 혈압도 증가됩니다. 혈압 감소 아니고요. 참고하시고요. 고지대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됐을 때는 생리적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적혈구수 증가, 혈액의 산소 능력 운반 향상, 폐 환기량 증가,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 증가 등이 있고요. 모세혈관 밀도 감소는 아닙니다. 증가가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문제 보시면 고지대에서 지구성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2번 산소 분화 감소입니다. 이 옆에서 경기력 저하의 원인은 산소 분화 감소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시합 시
경기력의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종목은 4번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에서 경기력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위의 요약표에서도 경기력 저하에 가장 크게 마라톤 등 지구성 운동을 할 때 저하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고지 환경에서 단기간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압 감소입니다. 혈압 감소가 아니고 혈압 증가죠. 호흡수 증가, 심박수 증가, 심박출량 증가이고요. 위의 요약표에서도 생리적 반응으로 단기간은 호흡수 증가, 심박수 증가죠. 심박출량 증가, 혈압 증가 맞고 혈압 감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해수면과 비교하여 이제 고지 환경에서 운동 시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최대화 운동 시 심박수와 심박출량은 감소한다. 감소가 아니고 증가죠. 이 요약표 보시면 생리적 반응에서 심박수 증가, 심박출량 증가 다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고지대에서 장기간 노출 시 나타나는 생리적 적응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 감소 아니고 증가죠. 고지대에서 장기간 노출되면은 이제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는 증가합니다. 위에 옆에서 생리적 적응 봤을 때 장기간 노출은 근육의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감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고요. 고지대 환경에서 운동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체온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체온 조절에서 운동으로 증가된 체온은 주로 땀의 증발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죠. 체온의 생리적 반응으로는 체온 저하 시 골격근 떨림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추울 때 몸이 막 떨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골격근 떨림 증가가 체온 저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수중 운동할 때 체온인데요. 우리 수영장의 물의 온도가 좀 일정 수준 높아야지 체온 유지에 유의하겠죠. 체지방량이 높거나 운동 강도가 높을 때도 체온 유지에 유의합니다. 폐활량은 수중 운동의 체온과 상관이 없고요. 참고하십시오. 문제 보시면 운동 시 체온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격렬한 운동으로 증가된 체온은 주로 땀의 증발을 통해서 조절된다. 맞는 말이죠. 체온은 주로 땀의 증발을 통해서 조절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이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열 손실 기전은 정답 3번이었습니다. 증발이었는데요. 이제 보기에서 피부의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체를 손실시킨다. 땀을 통해서 체를 손실시키는 것은 증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체온 저하 시 생리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번 골격근 떨림 증가였습니다. 위에 요약표에서 체온 저하 시 생리적 반응으로는 골격근 떨림 증가라고 말씀드렸죠? 정답 4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이제 수중 운동 시 체온 유지를 위한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폐활량이었습니다. 체지방량, 운동 강도, 물의 온도는 체온 유지랑 관련이 있고요. 폐활량은 체온 유지하고 관련이 좀 멉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체온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탈수 보겠습니다. 출제 2번 됐고요.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는데요. 열탈진은 40도씨 미만, 39도 이하고요. 열사병은 40도 이상으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열탈진은 이제 고온 환경에서 심한 탈수 현상이고요. 심혈관계나 혈액량 감소 등 현상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지나친 체온 상승입니다. 체온 조절 기전이 마비되고요. 땀이 먹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119를 반드시 불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탈수 현상 심혈관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장시간 운동 시 체내 수분 손실, 혈액량 감소, 정맥 환유량 감소 등이 있고요. 심실, 혁장기말 용량도 감소해서 심박수가 점차 증가합니다. 심실의 용량이 작아지면은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박수가 점차 증가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문제 보시면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2번 열탈진인데요. 고온 환경 심한 탈수 현상, 심부체온 40도 미만 이 부분은 열탈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장시간 운동 시 발생하는 탈수 현상이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2번 심박수가 점차 증가한다. 위에 옆에 보시면 탈수 현상에서 심혈관계에 보시면은 심실 용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탈수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또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1장부터 7장까지 반복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표랑 기출문제 같이 봤습니다. 요약표는 모두 모아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반복 출제되지 않은 일회성 문제는 전자책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과목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생리학 요약자료와 기출문제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운동생리학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정 댓글을 참고하여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세요.
운동생리학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에서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은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오픈 채팅방에 알려주세요. 밴드와 카페를 통해 채팅방의 질문은 별도 게시글로 정리하겠습니다. 밴드와 카페 주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첫 번째 고정 댓글과 다음 영상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하세요. 다음 영상 제작되면 알림이 가는 것은 아시죠? 최신 정보를 또 한 번 제작할 수도 있는데요. 구독 누르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